폭식한 뒤 오히려 살이 빠진다? 이건 저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전 수년간 감량보다는 거의 유지를 위한 식단을 해왔어요. 그러다 올해 초부터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면서 6개월간 약 11kg를 감량했는데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중간에 누구나 그렇듯 저에게도 정체기가 찾아왔거든요. 그러다 식욕을 못 참고 이틀 동안 폭식을 해버렸는데 오히려 그 다음부터 체중이 쭉쭉 잘 빠지는 거예요. 근육 중심 의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가브리엘 라이언 박사의 이론을 몇 달 전에 소개했었는데요. 조금 늦었지만 그 후속편을 이와 관련한 이야기로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이 근육이 왜 중요한지 그 이론의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식단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근육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한 식단 요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할 이야기들은 꼭 단백질이나 근육의 관점이 아니라 어떠한 식단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그녀는 음식 섭취와 공복을 명확히 구분하는 주기화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최적화하고 대사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핵심 스위치인 엠토르는 식사를 통해 자극받습니다. 만약 하루 종일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거나 간식을 끊임없이 섭취하면 이 엠토르 스위치가 만성적으로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이런 지속적인 자극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픈 게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배고픈 건 오히려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간식을 먹지 않으면 신체의 대사 경로와 엠토르 신호 전달 체계가 초기화됩니다. 그러면 다시 음식을 먹을 때 근육 단백질 합성을 최대한으로 자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잦은 간식 섭취로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지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것은 대사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반면 공복 시간을 명확히 지키며 섭식을 주기화하면 한 끼를 걸러도 몸의 기력이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대사적 유연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한 끼를 먹은 후 다음 끼니까지 약 4-5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먹는 압축된 식사창을 권장하며 식사 사이의 모든 간식 섭취는 중단해야 합니다. 음식 섭취는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과 생체 시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예측 가능한 리듬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 일관된 스케줄로 식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기상 후 1-2시간 뒤에 첫 식사를 하고 약 5시간 뒤에 두 번째 식사를 하며 수면 전인 오후 6시경에 마지막 식사를 하는 식의 규율을 정해 매일 동일하게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한때는 다이어트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 주기화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음식량을 줄였을 때 일시적으로 체중이 빠지지만 이내 그 효과가 미비해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음식을 아무리 더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체중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늘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것은 자극과 회복의 주기화를 배제하고 오로지 몸을 밀어붙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섭취 칼로리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이걸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대사량을 낮추는데요. 소위 절약 모드라고 하죠. 예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여도 체중이 잘 안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까지 겹치면 섭취하는 음식에 상관없이 계속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식단이나 운동의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데 그 노력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서 포기하게 되죠. 보디빌딩 선수들은 이런 정체기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섭취 칼로리를 높이는 리피드를 진행합니다. 치팅과 리피드가 다른 점은 철저한 계획 여부에 있습니다. 치팅은 참았던 욕구를 풀기 위해 먹는 거라면 리피드는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칼로리를 늘려 몸을 회복시키는 전략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계획이 없던 폭식이 오히려 정체기를 깨는 역할을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제 몸은 심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과 과도한 칼로리 제한으로 인해 지방을 붙잡아 두려는 절약 모드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의도치 않게 먹었던 고칼로리 음식이 몸을 회복시키고 오히려 정체기를 뚫어준 거죠. 선수들처럼 철저하게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리피드를 한 셈이었던 겁니다. 그 뒤로는 운동이나 식단을 크게 변경하지 않았는데 감량이 정말 잘 됐어요. 81kg에서 처음 시작할 때 속으로 60kg대까지 보고 싶다 했는데 좀 무리한 목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이런 주기화는 여러 방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키토식을 예로 들자면 사람들이 하는 흔한 오해 중 하나가 키토를 하려면 탄수화물을 평생 끊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키토는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탄수화물을 넣어주는 사이클릭 키토, 운동 전 식단에 탄수를 소량 포함시키는 타겟 키토 다이어트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일반식을 먹으면서도 키토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는 메인 주관이 있다면 강도를 줄이고 회복에 중점을 두는
디로딩 기간도 있습니다. 몸의 변화나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사적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이걸 흔히 호르메시스라고 하는데 적당한 자극이 몸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신체 기능을 높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우리 몸을 무너뜨립니다. 단식도 호르메시스 효과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방식인데요. 그녀는 단식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간헐적 단식 자체는 좋은 식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단식이 주는 주요 이점은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과 소화기관에 휴식을 준다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 대사 경로를 자극하는 대신 공복을 유지해 소화계를 쉬게 하는 것은 대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대사적 스트레스가 몸이 회복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거나 개인의 나이, 건강 상태를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가하는 자극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60대 이상은 단식이나 단백질 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합성과 분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즉 근육을 분해하는 이화작용이 우세해지는데 여기에 단식까지 한다면 골격 조직을 보호하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항노화나 자가포식을 유도하기 위해 단식과 단백질 제한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수명 연장을 이유로 수명의 핵심 장기인 근육을 희생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굳이 긴 단식이 아니더라도 저항 훈련을 통해 자가포식을 유도하고 대사적 유연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크로스핏 같은 고강도 훈련을 한다면 공복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하는 고강도 운동은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훈련 강도에 따라 공복 운동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1일 1식을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은 체성분을 개선하는 최적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할까요? 확실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1일 1식은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키토식을 시작하면서 하루 16시간,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건너뛰고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오후 2, 3시쯤 첫 끼니를 먹었어요. 하지만 그 루틴을 깬 건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하면서부터입니다. 감량을 시작하면서 근육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고 그래서 아침을 잘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타이밍이나 배분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런 전략은 각자가 가진 목적과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키토식에 집중할 때는 대사 건강에 중점을 뒀으니까 공복 시간을 최대로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보디빌딩 대회를 위해서는 근육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최대한 날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 강도를 높이고 칼로리를 제한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긴 공복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했고 섭취 칼로리를 줄였지만 단백질 섭취 비율은 오히려 높였습니다. 그 결과 11kg을 빼면서도 큰 폭의 근손실 없이 근육을 잘 유지하며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식단 전략을 쓰던지 내가 지금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모르면 이 원칙들을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언 박사는 여기서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을 짚어줍니다. 쇼핑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음식 저울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요리를 시작할 때 음식의 무게도 함께 재보세요. 칼로리나 영양 성분을 추적할 수 있는 어플을 활용하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뭐든 무게를 재고 추적하세요. 이걸 평생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먹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적절한 1인분이 얼마인지 파악하세요. 먹는 양을 시각화할수록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이 먹어야 할 음식량을 기억할 수 있다면 더 빨리 저울을 버릴 수 있어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는지 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얼마나 먹었는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파악하고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어둠 속에서 허공에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섭취량을 수치화해보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키토 식단 관련 정보에서 많이 봤던 것이 칼로리는 무의미하다. 자연적인 포만감 신호에 따라서 배고픔을 느끼며 먹고 배부름을 느낄 때 멈추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영상에서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방식을 모든 사람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비만이었던 분들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도 그만 먹으라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런 느낌대로 먹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이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관적인 느낌보다 수치화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내가 몇 그램, 몇 칼로리를 먹고 있는지 파악해야 그걸 기준으로 다음에 얼마를 늘리고 줄일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라이언 박사의 말대로 이 방식을 평생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눈대중이 정확해지고 호르몬 체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느낌에 따르는 직관적 식사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근육을 지키기 위한 전체적인 식사 전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녀가 강조하는 단백질의 가장 효과적인 섭취 요령, 가령 한 번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하루 중 몇 번에 나눠 먹어야 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먹는 게 근육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